제목만 발표를 하고 검찰에 넘긴 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나름 확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발표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뭐 야당의 비판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이 입을 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특수일부에 8명의 검사가 있는 곳에 이 청와대 문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게 충분히. 누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감에 이건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선제적으로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우리 고발합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조금 이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 보려는 하나의 정치적 뭐 셈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가장 쉽게 이제 지정 기록물일 때는 공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반박이 또 이제 여권이라든가 공개를 주장하는 쪽, 공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혹시?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네. 일반 기록물이 있고 이건 뭐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비밀 기록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 그러니까 비취 인가권이 있는 사람들만 열어볼 수 있는 거고 네, 마지막에 지정 기록물인데 이 지정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짜놓은 것도 지정을 목록도 해놔서 안- 예. 네. 그러니까 목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지정 기록물이고 어떤 게 일반 기록물이고 그거를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황교안 총리를 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권한대행을. 예. 뭐 그런 이제 뭐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는 최 교수님 아까는 이제 강력하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로는 여전히 나와요. 특히 NLL과 관련해서 저도 NLL 대화로 공개됐을 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공개가 돼야 되냐. 왜 대통령이 청와대가 중요한 국정 수행을 했던 것들이 일일이 다 까발려지게 되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권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도 그때는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이제 그때 제가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걸 아시는 분들은 너 그때는 막아야 된다고 했고 왜 지금 공개하는 걸 찬성하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간의 어떤 문제잖아요. 사실 NLL 사건, NLL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한 문제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그 정상급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밝혀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국가 간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밝혀지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밝혀져서 국가의 큰 무슨 보안이나 안보에 문제가 되거나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국가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지금 목록으로 쭉 나온 걸 지금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범법행위와 가깝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국가 안보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국가 기밀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박수현 대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록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 검토를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걸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내용의 그 목록들만 얘기한다고 보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이다까지 다 밝혔으면 분명 이보다 훨씬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나 아니면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방법으로 국가 통치 권력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범죄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춰주기 위해서 국가기록물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밝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자꾸 이런 거를 이제 거듭해서 여쭤보냐면 최근이라 몇 년 동안에 뭐 문건 내용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걸 공개한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 변호사 혹시 이번에는 물론 이제 당시에는 뭐 집권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뭐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건 유출 공개 쪽으로 이게 좀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힘이 있는 쪽에서 공개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제 그럼 공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네, 제시가 생각해 되니까. 보시면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그 문건 내용의 진위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 문건을 유출한 게 국기문란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그렇지. 찌라시를 유출한 게 국기문란회가 되면서 그 내용도 그냥 자연스레 거짓인 것처럼 하면서 묻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쭉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계속 또 야권에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 그 지정기록물은 다 국가기록원으로 갔잖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놓은 건데 다른 게 갔을 수도 있죠.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이게 원본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해야 될 거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섣불리 공개한 게 아니냐라는 법률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안보나 아니면 외교상의 비밀이나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지워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대통령기록관리법이라는 걸 제정한 입법 취지가 맞나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아마도 이번에는 공개 여부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되겠지만 공개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결국 이 문건의 내용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이 지금 재판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또 누군가가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을지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쪽으로 관심사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꾸 백 변호사가 자꾸 저한테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야, 이게 왜 이것들을 논의의 어떤 공개냐 내용이냐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에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뭔지를 시청자분께 설명을 좀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의 입법 취지가 뭐길래 우리가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변호사로 주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청와대에서 생성된 자료라고 보면 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정말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뭐 국가 안보나 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걸로 딱 묶어서 30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알려졌을 때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내용은 검찰과 특검이 어떻게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찾고 싶어 했던 자료들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보수단체 대표들 보수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만나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돈 주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오도를 내리는 창구를 단일화해달라. 이건 이미 이제 밝혀진 내용이고, 사실 보수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죠.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거죠. 물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작만 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삼성 4대 그룹도 전경련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했다. 예, 속칭 관제 데모 지원했다라는 사실 특검 네.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이런 이름도 알기 힘든 단체들, 외우기 힘든 비슷비슷해서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예, 한 패로 같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이번은 그런 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의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예. 하지만 통장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예. 청와대에서도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실제 그런 회의를 했다. 독려하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그래서 당초 어제까지였던 청와대 문건 전수조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조사를 이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1층부터 사리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잠겨있는 캐비닛 중에 열쇠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열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또 다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책상 서랍 뒤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 서랍도 뜯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몇천 건 나왔다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가 나올지. 이 소식은 이제 문건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또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보수단체 대표들, 보수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만나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돈 주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오더를 내리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 이건 이미 이제 밝혀진 내용이고, 사실 보수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죠.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네. 나온 거죠. 물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작만 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삼성 4대 그룹도 전경련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했다. 예, 속칭 관제 데모 지원했다라는 사실 특검 네.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이런 이름도 알기 힘든 단체들, 외우기 힘든 비슷비슷해서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예, 한 패로 같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이번은 그런 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의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예. 하지만 통장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예. 청와대에서도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실제 그런 회의를 했다. 독려하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그래서 당초 어제까지였던 청와대 문건 전수조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조사를 이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1층부터 사리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잠겨있는 캐비닛 중에 열쇠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열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또 다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책상 서랍 뒤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 서랍도 뜯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몇천 건 나왔다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가 나올지. 이 소식은 이제 문건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또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1361건의 문건. 이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분석 중인데요. 지금까지 분석한 걸로는 삼성과 관련된 내용,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 뭐 이런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까지 이런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결국 이 국정농단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점점 더 의심을 하게 되지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정수석실 캐비넷에 300여 건 보고도 놀랐는데 이번에 정무수석실은 훨씬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1361건이나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현기환 수석 때부터 김정원 수석 거쳐서 조윤선 수석 시절까지의 문건이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전체 내용을 이게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다 공개는 못합니다만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 문건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 정도로 한마디로 확인을 해준 상태죠. 예. 네. 아니 근데 블랙리스트 문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 관련된 문건은 어떻게 이게 경제수석실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물건이 또 어디서 사실 저는 나올지 모른다고 보는데요. 총체적으로 모든 그 수석실에서 이 문제가 한 가지가 삼성에 관련된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닌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부서가 사실 관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검증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융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허. 또 홍보수석실은 또 홍보수석실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언론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저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홍보수석실 무슨 수석실 청와대 곳곳 뒤지다 보면은 또 비슷한 문건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땐 삼성 같은 경우가 이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2014년 8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 활용하자는 생각을 민정수석실에서만 한 건 줄 알았는데 300건 보면서 정무수석실에서까지 이런 문건이 나왔으니 결국 이건 다른 부처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상층부에서 지시가 내려져 오고 피라미드처럼 밑으로 쫙 간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나온 문건 내용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성 문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 있고 언론 활용 방안 문건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뭘까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여러 현안에 대한 여러 방송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로 든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2015년 3월에 굉장히 문제가 될 때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에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정권 비협조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또 협조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이 문건들이? 여론 조작의 흔적이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또 대처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선거 관련 지시사항도 들어있다. 이게 청와대 발표인데 이건 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선거 관련 지시사항도 이거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보면 2016년 4.13 총선 당시 야당원 낙선운동을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게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건들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문건이 지금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라고 한다면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청와대 여당 공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백 의원님. 이거는 이제 삼성이니 블랙리스트니 이런 국정농단하고는 별개로 검찰 수사가 또 필요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드러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문건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사실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려면 이 범죄의 혐의를 어떤 소명하는 증거로 채택되려면 작성자하고 의도가 뭔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작성자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저는 좀 그 걱정을 했더니 당시 재임한 사람들 명단 뻔하다. 이거 조사 열심히 하면 금방 찾아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 같은 경우는 예. 구체적인 지금 이미 그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가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254건은 본인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네, 밝혔습니다. 지금 네, 인터뷰에서. 그래요. 네, 일부는 이 기록이 그러니까 그 청와대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할 경우에 실장이 주도하는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할 경우에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획비서관이 회의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문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작성자가 분명하고 이미 그렇죠. 작성자가 분명한 문서들이 되겠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조사해 보면 뭐 작성자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민정수석실이든 정무수석실이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 같은 경우는 필적 감정을 통해서 또 특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문건의 내용까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단정은 못합니다만 이게 만약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백혜련 의원 추정하시기에는 국정농단 재판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칠 걸로 보세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업무 수첩 같은 경우는 박 전 당대표한테 직접 지시받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긴 하지만 아주 공식적인 문서로 볼 수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개인 수첩이니까. 근데 이번 문건 같은 경우는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이고 정무수석실의 공식 문건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의 여러 조직이 범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문건들로 보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수첩, 사실 우리 구수첩도 굉장히 귀한 증거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증거들이 지금 나온 거다 이 말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청취자 6948님도 질문 주셨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어떻게 여태 그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느냐. 박근혜 정부가 흔적 하나도 안 남기고 가려고 엄청나게 공들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압수수색 안 받으려고 얼마나 저항했는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놓고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올 3월 초에도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문서 파쇄기 26대를 구매했다고 파쇄기 공개한 문서 파쇄기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서 광범위한 증거 한마디로 인멸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나타난 것은 저는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으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말단 이게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특히 그 행정요원의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부분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 요원이요? 행정요원이요. 행정요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말단이죠.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되었던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예. 그렇지만 이런 말단 행정 요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테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라미드 얘기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저 피라미드로 쭉 내려왔을 것이다. 거기에 제일 말단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보고하라고 만들라고 하니까 정식 문건 만들기 전에 연습장에다가 우리도 보면 이렇게 구상하잖아요. 화살표 그려가면서 요런 문건들이 아니었을까. 요거를 이제 놓고 간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문건에는 그 자리에는 이런 행정요원들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건들이 작성이 되고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 예. 서로 돌려보는 과정, 다른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 속에서 행정요원 손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문건들도 정확하게 사본이 몇 부가 복사되고 예. 어느 부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체크가 돼야 되는데 예. 박근혜 정부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네요. 전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작성자는 윗사람인데 그걸 이제 나르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행정요원들이 그냥 창고에 뒀던 거. 요런 게 놓고 가신 그런 거. 가능성이 흘려진 거 저는, 아닌가. 요쪽을 보세요. 크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성문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 있고 언론 활용 방안 문건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뭘까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여러 현안에 대한 여러 방송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로 든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네. 누리과정에 대해서 2015년 3월에 굉장히 문제가 될 때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민정수석실에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정권 비협조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또 협조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이 문건들이? 여론 조작의 흔적이기도 하고 예. 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또 대처 방법 그러네요.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선거 관련 지시사항도 들어있다. 이게 청와대 발표인데 이건 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선거 관련 지시사항도 이거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보면 2016년 4.13 총선 당시 야당원 낙선운동을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미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게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건들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문건이 지금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라고 한다면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청와대 여당 공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백 의원님. 이거는 이제 삼성이니 블랙리스트니 이런 국정농단하고는 별개로 검찰 수사가 또 필요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드러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문건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사실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려면 이 또 범죄 혐의를 어떤 소명하는 증거로 채택되려면 작성자하고 의도가 뭔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작성자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저는 좀 그 걱정을 했더니 당시 재임한 사람들 명단 뻔하다. 이거 조사 열심히 하면 금방 찾아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지금
이미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254건은 본인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예. 네, 밝혔습니다, 지금. 네, 인터뷰에서. 그래요? 네, 일부는 이 기록이, 그러니까 청와대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할 경우에 실장이 주도하는,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할 경우에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기획비서관이 회의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문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작성자가 분명하고 이미. 그렇죠. 작성자가 분명한 문서들이 되겠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조사해 보면 뭐 작성자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민정수석실이든 정무수석실이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는 필적 감정을 그렇죠. 통해서 또 특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문건의 내용까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단정은 못합니다만 이게 만약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백혜련 의원 추정. 되게 힘든 단체들, 외우기 힘든 비슷비슷해서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한 패로 같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이번은 그런 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의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통장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청와대에서도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실제 그런 회의를 했다. 독려하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네, 그래서 당초 어제까지였던 청와대 문건 전수조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조사를 이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1층부터 사리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잠겨있는 캐비닛 중에 열쇠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열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또 다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책상 서랍 뒤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 서랍도 뜯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몇천 건 나왔다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가 나올지. 이 소식은 이제 문건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또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1361건의 문건. 이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분석 중인데요. 지금까지 분석한 걸로는 삼성과 관련된 내용,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 뭐 이런 적법하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까지 이런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결국 이 국정농단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점점 더 의심을 하게 되지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정수석실 캐비넷에 300여 건 보고도 놀랐는데 이번에 정무수석실은 훨씬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1361건이나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현기환 수석 때부터 김정원 수석 거쳐서 조윤선 수석 시절까지의 문건이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전체 내용을 이게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다 공개는 못합니다만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 문건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 정도로 한마디로 확인을 해준 상태죠. 예. 네. 아니 근데 블랙리스트 문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 관련된 문건은 어떻게 이게 경제수석실이 아니라 정무수석실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물건이 또 어디서 사실 저는 나올지 모른다고 보는데요. 총체적으로 모든 그 수석실에서 이 문제가 한 가지가 삼성에 관련된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닌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부서가 사실 관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검증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융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허. 또 홍보수석실은 또 홍보수석실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언론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저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홍보수석실 무슨 수석실 청와대 곳곳 뒤지다 보면은 또 비슷한 문건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땐 삼성 같은 경우가 이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2014년 8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기회로 어떤 활용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 활용하자는 생각을 민정수석실에서만 한 건 줄 알았는데 300건 보면서 정무수석실에서까지 이런 문건이 나왔으니 결국 이건 다른 정부의, 부처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상층부에서 지시가 내려져 오고 피라미드처럼 밑으로 쫙 간 것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나온 문건 내용 전에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보수단체 대표들 보수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만나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돈 주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오도를 내리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 이건 이미 이제 밝혀진 내용이고 사실 보수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죠.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거죠. 물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작만 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삼성 4대 그룹도 전경련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했다. 예, 속칭 관제데모 지원했다라는 사실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이런 이름도 알기 힘든 단체들, 외우기 힘든 비슷비슷해서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예, 한 패로 같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이번은 그런 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의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예. 하지만 통장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예. 청와대에서도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실제 그런 회의를 했다. 독려하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네, 그래서 당초 어제까지였던 청와대 문건 전수조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조사를 이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1층부터 사리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잠겨있는 캐비닛 중에 열쇠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열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또 다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책상 서랍 뒤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 서랍도 뜯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몇천 건 나왔다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가 나올지. 이 소식은 이제 문건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또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보수단체 대표들 보수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만나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돈 주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오도를 내리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 이건 이미 이제 밝혀진 내용이고 사실 보수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죠.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거죠. 물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작만 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삼성 4대 그룹도 전경련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했다. 예, 속칭 관제 데모 지원했다라는 사실 특검 네.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이런 이름도 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나 아니면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방법으로 국가 통치 권력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범죄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춰주기 위해서 국가기록물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밝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자꾸 이런 거를 이제 거듭해서 여쭤보냐면 최근이라 몇 년 동안에 뭐 문건 내용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걸 공개한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 변호사 혹시 이번에는 물론 이제 당시에는 뭐 집권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뭐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건 유출, 공개 쪽으로 이게 좀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힘이 있는 쪽에서 공개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제 그럼 공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네, 제시가 생각해 되니까. 보시면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그 문건 내용의 진위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 문건을 유출한 게 국기문란행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그렇죠. 찌라시를 유출한 게 국기문란행위가 되면서 그 내용도 그냥 자연스레 거짓인 것처럼 하면서 묻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쭉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계속 또 야권에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 그 지정기록물은 다 국가기록원으로 갔잖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놓은 건데 다른 게 갈 수도 있죠.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이게 원본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해야 될 거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섣불리 공개한 게 아니냐라는 법률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안보나 아니면 외교상의 비밀이나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지워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대통령기록관리법이라는 걸 제정한 입법 취지가 맞나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아마도 이번에는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되겠지만 공개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결국 이 문건의 내용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이 지금 재판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또 누군가가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을지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쪽으로 관심사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꾸 백 변호사가 자꾸 저한테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야, 이게 왜 이것들을 논의의 어떤 공개냐 내용이냐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에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가 뭔지를 시청자분께 설명을 좀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의 입법 취지가 뭐길래 우리가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변호사로 주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청와대에서 생성된 자료라고 보면 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정말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뭐 국가 안보나 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걸로 딱 묶어서 30년 동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알려졌을 때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때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내용은 검찰과 특검이 어떻게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로 찾고 싶어 했던 자료들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제목만 발표를 하고 검찰에 넘긴 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나름 확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발표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뭐 야당의 비판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이 입을 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특수일부에 8명의 검사가 있는 곳에 이 청와대 문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게 충분히. 누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감에 이건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선제적으로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우리 고발합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조금 이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 보려는 하나의 정치적 셈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가장 쉽게 이제 지정 기록물일 때는 공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반박이 또 이제 여권이라든가 공개를 주장하는 쪽, 공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혹시?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네. 일반 기록물이 있고 이건 뭐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비밀 기록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 그러니까 비취 인가권이 있는 사람들만 열어볼 수 있는 거고 네, 마지막에 지정 기록물인데 이 지정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짜놓은 것도 지정을 목록도 해놔서 예. 네. 그러니까 목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지정 기록물이고 어떤 게 일반 기록물이고 그거를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황교안 총리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권한대행을. 예. 뭐 그런 이제 뭐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는 최 교수님 아까는 이제 강력하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로는 여전히 나와요. 특히 NLL과 관련해서 저도 NLL 대화로 공개됐을 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공개가 돼야 되냐. 왜 대통령이 청와대가 중요한 국정 수행을 했던 것들이 일일이 다 까발려지게 되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권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도 그때는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이제 그때 제가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걸 아시는 분들은 너 그때는 막아야 된다고 했고 왜 지금 공개하는 걸 찬성하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간의 어떤 문제잖아요. 사실 NLL 사건, NLL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한 문제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그 정상급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밝혀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국가 간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밝혀지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밝혀져서 국가의 큰 무슨 보안이나 안보에 문제가 되거나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국가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지금 목록으로 쭉 나온 걸 지금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범법행위와 가깝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국가 안보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국가 기밀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박수현 대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목록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 검토를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걸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내용의 그 목록들만 얘기한다고 보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이다까지 다 밝혔으면 분명 이보다 훨씬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